동구 인문대학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이 모이는 강좌 대신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 현장이었던 구도청, 적십자병원, 주남마을이 자리한 이곳 동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5월 인문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영화와 5.18이라는 주제로 전찬일 영화평론가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는 여러 시선을 영화를 통해 살펴보고 5.18을 아시는 분들에게,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시간, 그리고 미처 알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평론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영화 5.18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된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화면으로 올라갈 테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작년에도 39주년을 맞이해서 시인이면서 극작가이기도 한 김경주 씨와 와서 그때는 이제 청중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또 그 감회가 또 남다르네요. 벌써 1년이 지났나? 그런 소감과 더불어 1년 지났는데 또 여기서 불러주셔갖고 이렇게. 근데 그때는 누군가 같이 한 명이 같이 왔었는데 오늘은 혼자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다행히 패널 몇 분이 계셔서 얼마나 여러분이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5.18 관련 영화들을 몇 편이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당장 떠오르는 영화 몇 편 있겠죠? 꽃잎 떠오르실 거고, 또 택시운전사, 화려한 육아, 크게 이제 3편이 떠오를 거고, 좀 영화적 수준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까지,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박하사탕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작품성 하면은 이제 박하사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다른 감독들이 섭섭하고 삐져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평가고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현존하는 감독 중에서 봉준호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봉준호보다 더 좋아하는 감독이 또 이창동 감독이고, 이창동 감독이 데뷔작 초록물고기 이후 두 번째로 만든 영화가 이제 박하사탕이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문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명감독으로서 일찌감치 5.18 민주화운동, 5.18 민중항쟁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인물의 어떤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에 시간이 흘러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과거의 그 국가적인 어떤 비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어떤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그 당시에 설경구라는 발군의 연기자가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서 우리 지금 영화 팬들에는 아주 가장 강렬한 영화로 이제 각인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요 정도 영화들이 이제 5.18, 제가 이제 5.18 영화라고 이제 칭할 건데, 5.18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작단 편수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요, 저도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려하는 영화들은 주로 장편이었기 때문에 단편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단편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한 20-30편, 30-40편은 되지 않겠는가. 장편으로만 국한시키면은 다큐하고 극영화 포함해서 한 20편 이내 정도. 그런데 딱 떠오르는 영화들은 한 5편 이내. 공통적인 건 뭐죠? 극장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상영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처음 언급해 주신 꽃잎은 1990년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었던 장선우 감독이 만든 영화였고요. 지금은 장선우 감독이 제주도에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대한민국 영화사의 어떤 재앙이었던 그 대작 이후로 본인이 스스로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2000대 초에. 그래서 지금 20년 가까이 영화계를 떠나서 지내고 있는데 사실 그분이 지금 뭐 50대 초라는 거를 생각하면 한국 영화계 나가서 한국 문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면은 전 천재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천재적이라는 그 수식을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저는 뭐 봉준호, 홍상수 이런 사람한테 천재라고 하지 않고요. 천재적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하는데 제가 볼 때 장선우 감독은 천재적인 분명히 재능이 있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그 감독이 한 편의 영화의 그 대참포로 인해서 한국 영화계를 떠났다는 것, 사실은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안타까운 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이제 꽃잎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돌아봤는데 사실 그 영화는 제가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해요. 원래 이게 뒤에 다 나오는데 생각이 먼저 나니까 그냥. 근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정현이라는 당시 고등학생 나이 10대 후반의 그 어떤 신들린 연기를 이제 보여줬던 이정현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강했고, 그때 그 이정현을 괴롭히는 아주 악당이 한 명 나옵니다. 나이 든 아저씨, 그 저기 좀 밑바닥 인생인데 문성우 씨가 아주 지독한 연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영화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소재가 그 두 인물 캐릭터의 그 만남과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사건들로 인해서 좀 묻혔던 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꽃잎은 분명히 5.18 영화의 어떤 중요한 영화지만 영화가 그 두 사람의 연기와 캐릭터에 좀 이렇게 가려진 감이 있다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했고요.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영화는 제가 극렬하게 아주 욕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사실 영화 5.18 영화의 계보, 영화 평론가지만 저도 이거 처음 해봅니다.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도의 영화들을 이제 떠올리고 그랬었는데 한번 그럼 언제부터 한국 영화가 5.18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뤘는가 짚어보고, 지금 현재 2020년 5월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마침 얘기거리가 있고 좋은 영화가 나와서 그 영화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보라는 것, 제 계보가 완성된 계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5.18 영화를 전부를 여기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단편 한 편 포함 장편 10편에서 총 11편을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아까 우리 소개를 하면서 이 과장께서 시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결국에 30년 가까운 영화 평론을 한 전찬일이 어떤 그 시선으로 이 5.18 영화를 바라보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사담을 좀 털어놓으면 이 PPT는 사실 난생 처음 준비한 겁니다. 그냥 한글에 대충 강의안을 뭐 써서 그거를 보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아들 시켰습니다만은 PPT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건 처음인데요. 저도 뿌듯하네요. 나름대로. 근데 좀 글씨가 작네요. 그렇죠? 뭐 좀 작긴 하지만 이게 너무 글씨가 크면은 이걸 보느라고 저의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작게 하고 제 말을 좀 중점적으로 듣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질문을 3개 정도 던져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들은 충분히 만들어졌는가? 제가 이제 충분히의 이제 강조점을 찍은 이유는 사실 5.18 민주화운동 또는 5.18 민중항쟁, 작년에는 앞에 광주를 붙였는데 작년 제 특강을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광주를 빼야 된다. 이제는 이게 광주의 비극이 아니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기 때문에 광주를 빼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로는 광주를 넣지 않고 5.18 민주화운동, 5.18 민중항쟁이라고 공식 용어를 써서 여기에 광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의 강조점을 찍은 이유는 사실 현대사든 뭐 근대사든 또는 고대사든 뭐 중세사든 우리가 사실 역사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저 한국 지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한국이 얼마나 그 한국의 시민의식이 뛰어나는가 세계 최고라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특성 중 하나가 좀 자주 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잊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미래를 대비하다 보니까 자꾸 과거를 상대적으로 그 좀 소홀히 한다고 할까요? 왜? 미래 나가려면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과거를 좀 이렇게 과거에 지나간 일로 치부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가끔 보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 36년 교육인데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이 저희들을 그 식민화 교육을 시키는데 역점을 둔 거는 저희의 의식을 열동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뭐 이 자리는 좀 제가 볼 때 정치적 발언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문도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본보다 열등하다라는 거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고 실제로 뭐 1870년대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 그 일본은 서구의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문명을 일찌감치 받아들이면서 서구화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서구를 흉내내면서 서구를 본받다 보니까 그 매개로서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일본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거를 그 당시에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등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계속 교육 현장에 가고 권력을 잡았고 또 언론의 그 고위층도 다 그랬고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그 친일 논쟁이 가끔 일어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로서 친일이 뭐가 나쁘냐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일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고 부역한 사람들이 문제지 이웃나라 중국이나 이웃나라 일본과 또 좀 먼 나라지만 미국과 친한 거 친미, 친일, 친중은 저는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빌붙어서 부역한 세력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일이 아니라 부일이라고 이제 쓰는데 제가 충분히라고 한 거는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이 비극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서 이것을 영화로 만들고 연극으로 만들고 글로 쓰고 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는 지겹다, 그만하자 할 정도까지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지난주에 하신 한승원 선생의 이제 그 딸이 그 유명한 그 한강이라는 소설가잖아요. 그 한강 씨가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아주 특별한 소설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의미의 우리가 광주를 다룬 다른 소설이나 영화하고는 다른 아주 세계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그런 소설들이 한 10배, 20배 좀 더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아까 4편을 언급해 주셨는데 5.18 영화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합일이 안 될 정도로 나는 이 영화, 나는 이 영화 이렇게. 근데 100이면 100, 뭐 1000이면 1000, 한 10편 이내에서 비슷한 영화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1000만 넘은 택시운전사. 그렇죠? 택시운전사는 좀 이따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광주가 5.18 민주화 운동이 단지 광주만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 되었다는 거, 나아가서 세계사의 비극이었다는 거를 입증해 준 그런 영화고요. 또 그 전에 10년 전에 만들었던 2007년에 만들었던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그 5.18 민주화 운동이 피해자들 그 세계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그래서 그 두 영화가 결국에는 우리의 뇌리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5.18 영화들이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2012년에 26년이라는 영화도 대중적으로 만들어져서 한 300만 정도. 근데 꼭 흥행 스코어가 영화의 수준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화려한 휴가는 한 700만 정도에 육박했고, 그 택시 운전사는 1200만이 넘었는데 그 중간에 선보인 26년이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요거는 좀 이따가 같이 질문을 던져보고요. 이 세 편 영화 이외에 그렇게 큰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또 중요한 영화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 즉 5.18 영화들은 충분히 만들어졌는가? 저의 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겨울 정도로 더 많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그만 만들어져도 좋겠다. 이 정도 될 때까지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저는 뭐 가령 우리 그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도 아직 넉넉하지 않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5.18 영화들도 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자,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 답변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해 주시면 여러분이 좀 도중에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영화라는 속성, 영화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8 같은 현대사의 비극을 영화로 만드는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지 않아요? 오락적인 재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5.18이라는 비극을 어떻게 오락적으로 그 재미있게 전달할까? 아마 영화인들이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달려들었다 할지라도 투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가 문민정부가 되는 건 90년대 이후잖아요. 80년대 내내는 여전히 서슬퍼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뭐 간첩으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그 무서운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감히 뛰어들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장편이 아닌 단편으로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 이제 광주 항쟁 또 그렇겠죠. 그리고 뭐 더러는 저 우익 쪽에서는 뭐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광주 사태라는 용어도 쓰고 그랬는데 광주 사태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항쟁.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 항쟁을 다루기에는 그 80년대인 시기상조였고, 좀 이따가 나올 그 첫 번째 그 단편 영화인 칸트 씨의 발표회도요, 보면은 철저하게 비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인공은 칸트 씨는 정신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저는 정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 이유는 뭐 여러분이 벌써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5.18 그 민주화 운동 때 그 후유증으로 이제 결국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한 주인공 칸트 씨를 보여주면서 그 칸트 씨를 쫓아가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영화가 칸트 씨의 발표회라는 영화인데 1987년입니다. 그리고 35분짜리고요. 김태형 감독이라는 분인데 요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영화가 여러분 곧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보신 분 없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현재 DVD 매혹의 기억이라는 특별 이제 DVD에 이제 단편 영화들 수록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번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맞아서 이 서울과 광주와 서울이 서로 협력해서 아주 큰 대대적인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 5월 평화 페스티벌. 자, 여기 영화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내 광주 1980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내 광주 1980에서 여기서 이 영화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랑 이제 그 함께 이렇게 짚어볼 영화들은 이 광주의 기억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의 기억 15편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칸트 씨 발표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편이 몇 번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DVD를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 수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 우리가 5.18 영화를 다룰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거를 전면에 5.18 민주화 운동을 만약에 짚었다면 그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켜 있는 건가요? 네, 켜 있는 거죠. 아까 보시지 않아서. 네네. 자,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영화의 속성, 영화 산업의 속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가 지향하는 것이 대중영화고 상업영화고 오락영화로 이제 지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영화는 화련유가예요. 그 전에 나왔던 박하사탕이나 꽃잎 같은 영화는 대중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영화들은 아니죠. 영화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고 일부 뭐 관객들이 가서 봤습니다만 그게 막 500만 가고 1000만 가고 이런 영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5.18 영화 하면 화려한 육아, 택시운전 전사 그냥 두 편으로 축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이 5.18 영화의 범주를 확산시키자. 1987년부터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칸트 씨 발표회까지. 그리고 2020년 올해 만약에 예정대로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지금쯤 개봉이 됐을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맨 마지막에 소개했고요. 여기 시내강주 1980의 개막작으로 이제 월드 프리미어 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는. 저는 여기에 이제 자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987년에서 2020년까지 23년의 세월 동안 이러이러한 영화들이 선보였다는 것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첫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들은 간단하게 한번 돌이켜봤고요. 만약에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예들로서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골라본 영화가 총 11편입니다. 여기에 빠진 영화들은요, 자격이 없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영화 편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 제약된 시간 내에 다 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11편으로 국한을 시킨 거고 여기에 빠진 영화들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정도는 하게 될 겁니다.
빠진 영화 중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가령 2018년에 소개됐는데 2만 명이 채 들지 않은, 그리고 이 광주의 그 저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 물론 10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 감독인 박기복 감독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사실 그 영화 개봉되기 전에 좀 몇 번 박기복 감독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는 못 도와줬습니다만은 심정적으로 도와줬는데, 사실 그래서 그 영화를 여기다 넣을까 하다가 그냥 편의상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 멘트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이물리언 행진곡은 광주의 기억편 15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물리언 행진곡? 안 보셨다면 이번에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 아는 그 이물리언 행진곡, 그 노래가 이제 주제곡으로 쓰입니다만은 이 영화는 특별히 광주와 연관해서 좀 정말 특별한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 미리 말씀드리면 택시운전사는 광주를 배경으로 했지만 그 영화는 부산에 가서도 찍고 여기 가서도 찍고, 그리고 저 제작자나 뭐 투자자들한테 들으면 좀 기분 나빠겠지만 그 돈 벌어가지고 한 1,000억 벌었는데 그 돈 중에 뭐 광주 5.18 뭐 재단이라든지 광주에 그 뭐 쓴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영화는 광주 영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대중적으로 큰 성공은 못 거뒀지만 이물리언 행진곡은 자랑스럽게 광주라는 지역이 생산해낸 그런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그 영화가 이제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광주 분들이 너무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19편 중에서는 다른 영화도 중요하지만 이물리언 행진곡을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영화로서 광주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냈을까 할 때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소개로 들어가겠는데, 칸트시 발표회는 말 그대로 35분이지만 흔히 5.18 민중항쟁을 다룬 첫 번째 영화로, 단편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간주되는 기념비적 단편 영화입니다. 영국의 저명 영화 평론가 토니 레인지의 눈에 띄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다. 이건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흔히 칸, 베니스 해서 같이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칸 영화제와 나머지 영화제들입니다. 베를린과 베니스는 오늘날은 그 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칸은 그만큼 독보적인 영화제입니다.